서태주가 함께하는 아좋아 셀럽의 축하 영상 메시지 필요할 땐 무조건 아좋아 셀럽의 응원 영상 메시지 필요할 땐 아좋아 셀럽의 영상이 선물로 다운받자 아좋아. 얘들아, 아랫집 아줌마가 엄마한테 감사해야 한다고 전해드려. 네, 아줌마. 엄마, 아랫집 아줌마가 고맙대. 지금 바로 제로블럭 검색하세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 지난 3월 1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을 때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남긴 말입니다. 당시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여야가 선별 지급에 합의한 만큼 경제부총리의 소신대로 결정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의 형평성, 소비 진작의 효율성, 피해 구제의 신속성까지 풀어내야 할 실타래가 더 많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 선별 지급이냐, 민생을 생각한 보편 지급이냐. 역시 이 논쟁은 언제 어디든 툭 하고 튀어나오는 난제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결과는 결국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겁니다. 부디 긍정적 기록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킹슈맨 요원이 나와 계신데요. 수많은 팬을 건드린 뉴스공장의 경제교사이자 현장형 경제학자 최백은 건국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킹슈맨 첫 방문인데 어떠십니까? 네. 아, 굉장히 화려하네요. 약간 멋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프로와 달리 굉장히 진짜 그 킹스맨을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화려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대기실로 들어오실 때 배우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배우 권혜요 씨가 들어오시는 줄 얘기 알았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살짝 기분 나쁩니다. 왜 사과하세요? 아니 배우신데 멋지십니다, 권혜요 씨. 수많은 팬을 거느셨다고요. 아니 왜 그러시지? 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권혜요 씨를 조금 더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얼마 전에 감사합니다.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열변 토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상황. 둘째, 일본 차기 총리 스가 유력. 수출 규제는 풀릴까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제9호 태풍 마이삭 소식입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피해 소식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 집계된 결과는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22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께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다가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제주 지역은 9월 2일 밤 10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건수 7건, 모두 14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3만 6천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피해 건물만 290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이 강풍에 흔들리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붙잡아 두려던 60대 남성이 냉장고에 깔리는 현상도 있어서 또 뒤늦게 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현재 4만여 가구가 넘게 정전 피해 신고를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신고리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4기가 갑자기 멈춰져서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재 급히 파견돼서 이유를 현재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기상관측망 설치 이후 정확한 통계로서 역대 7번째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태풍 10호 하이선까지 북상한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 초면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예의주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발언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 인물인지 엠리온이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9월 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했던 발언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지금 일본의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 세습 정치 문화가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일본 정계에서 보기 드물게 농가 출신의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 수정주의에 집착해서 이 주변국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아베 총리보다는 이념적 신념이 약한 편이어서 이 대외 정책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데나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처럼 현재 일본 내에서는 어총스 어차피 총리는 스가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사실 누가 되든 한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백은 요원님. 네. 네, 말씀하셨듯이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네. 저는 스가 관방장관이 기본적으로 자기 색깔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당내 기반도 사실 취약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서 네. 대리인으로 내세우기 편하다 보니까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러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피해는 기본적으로 없다 하는 점에서 왜 그러냐면요. 수출 규제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풀렸어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아우성 소리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아베 포스트 아베 정권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혐한 감정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던 대로 할 테지만 하던 대로 해도 우리한테는 별 피해가 없을 맞습니다. 것이다. 네, 생각하시네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처음 수출 규제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최백은 요원께서는 국민들이 합심하면 100% 이긴다라고 사이다 발언을 하셨어요.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발언이 100% 적중했습니다. 제가 그때 첫 번째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한일 무역 마찰에 있어서 일본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옆에 나라인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라는 말 쓰잖아요. 백전백승. 예.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벌이는 데 속에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중국이라든가 미국하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 경제를 속속들이 안다면은 제 주장이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경제학자인데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틀리면 저도 굉장히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인데요. 일본 경제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경제를 우리가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내수하고 수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할 때 내수가 한 80 차지하고요. 수출이 한 20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수 중심 경제다. 수출은 별로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내수가 증가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멈추거나 심지어 후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해야지만이 전체 경제 사이즈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그러니까 타격을 받으면은 경제가 어려워져요.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건 뭡니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지금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일본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중소기업이 납품업체가 대기업한테 안 판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일본의 그러니까 피해로 그러니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그 익숙함과 결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단기적으로 좀 불편함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이제 내부 단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일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전에 네. 제가 이제 개그맨이니까 한참 개그맨 활동할 때 그 했던 코너 중에 안 팔아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손님이 왔는데 물건 달라 그러면 안 팔아 뭐 이렇게 하는 코미디였는데 그게 코미디였는데 그걸 실제로 일본이 한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한일 경제 관계를 가마주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결국 일본이 여전히 그런 식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한국 경제 바라봤기 때문에 예. 자책골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예. 한 80년대 이 가마우치 경제가 한참 유행했었죠. 근데 그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2000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소위 이제 일본 인재니까 넘어서기 이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제조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80년대 일본의 제조업은 세계 1위였었습니다. 경쟁력이요. 미국에 가서 배우자고 할 정도로요. 근데 일본의 제조업이 90대 후반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이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는 일본의 반도체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망가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부 부품 소재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완성 제조업 제품 같은 경우는 토요타 같은 이제 자동차가 좀 일부 구할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다 추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격차가 상당히 해소된 거를 사실 모르고 과거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겁박을 하게 되면 통할 거다 생각한 거죠. 네, 여기서 일단 이 한일 관계는 정리해 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맵 주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재용 기소와 한국 경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뒤 언론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맵에서는 이재용 기소와 한국 경제에 대한 5개의 연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목표 정한 무리한 수사. 이재용은 몰랐다. 잃어버린 10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기소돼도 괜찮아. 입니다. 첫 번째 연관 키워드로 목표를 정한 무리한 수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창석 의원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목표 정한 무리한 수사,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의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1년 9개월간의 아주 오랜 동안 수사를 끝내고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변호인단 측에 따르면은 애초에 목표를 정해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또는 이재용 부회장을 몰아가기 위한 수사로 출발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목표를 정했었다. 검찰이 하는 일이 사실 기소여서 목표 정했다기보단 증거를 따라간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공소 사실에 대한 걸 좀 알아보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소 내용은요? 네,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입장문에 따르면 이 모든 공소 사실이 이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목표를 정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더 있습니까? 네, 일단은 결국 말씀하셨던 M요원이 3개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불법, 편법,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변호인단 측은 그동안 법원에서 충분한 판단을 내렸었다. 그리고 경영의 안정화, 그리고 부회장의 활동 범위 증가,
등등을 따지면서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초에 이제 이 부분을 제기했었는데 수차례 또 입장을 번복했었다. 그리고 12명으로 구성된 회계 전문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사심의위원회죠. 제3자적 입장으로 구성된 이재용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곳에서도 10대 3이라는 아주 압도적으로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것은 무리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권혜호 의원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요, 지금들 다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2018년도 말에요. 소위 이제 금융감독원 산하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심사를 한 건데, 거기서 분식회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라는 것은요,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이제 분장한다 할 때 분자고요. 얼굴에 이제 그러니까 분칠을 하고 한다 할 때, 식자는 이제 장식한다 할 때 식자예요. 그래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회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러니까 사실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요. 전 나눌 분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뻥튀기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좀 조작을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일반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수십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 그러니까는 이게 파산하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건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들한테 자본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속에서 최소한의 투자자들에 대한 지킬 예의인 거죠. 예의인 건데 그거를 어겼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단지 뭐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게 진작 사실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난해 우리가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올 봄에까지도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이 검찰 자체도 굉장히 하여간 해오리바람에 놓여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연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뒤늦게 지금 기소로 이어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승계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는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요, 대주주의 소유 지분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외부 자본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얘기고 창업주라든가 대주주의 지분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경영권을, 지배권을 고집스럽게 집착을 하다가 사실 생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주주들이 뭐냐면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라 그래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이게 내 개인 기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쭉 해왔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전 근대적인 사고인 거죠. 그럴 거면은 개인 기업을 해야 됩니다. 주식 다 자기가 매수해가지고 자기 기업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중한테 그러니까 자본은 조달을 하고 이걸 자기 개인 기업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사고의 불일치가 이런 사태를 키운 거예요. 사실 결국은 기업은 성장했는데 기업을 거버넌스하는 오너십은 성장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슈맵 이재용 기소와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용은 몰랐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이걸 몰랐을까요? MC장은요? 네,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5일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명 스모킹건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프로젝트 G 문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작성 일자가 2012년 12월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이 순환 출자 금지, 금산분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져 있는 문건이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프로젝트 G 문건의 내용이 범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걸 이재용 부회장은 이 문건을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 내에서 왕따였다. 이 부하 직원들이 다 그냥 빼놓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저 라이브 댓글을 보니까요. 네. 모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이 왕따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최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그 정확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중요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나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알아서 이제 어쨌든 간에 표정으로 읽었던 구체적인 그러니까 증거물을 안 남겼던 간에 그걸 수행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경영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책임을 그러니까 면피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네, MC 장원 의원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프로젝트 G 문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단독 언론 보도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검찰이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증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뱀 이재용 기소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자, 잃어버린 10년.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오창석 의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재판에 출석하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풀려냈기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경영상의 공백이 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현재 반도체 사업으로 전 세계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회장이 공백이 생기면 이 시장을 지킬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대규모 투자라든지 R&D 개발 또 인수합병에서도 이제 부회장의 공백이 있어서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최근에 그 전 세계 최대 전장업체라고 불리죠. 하만. 9조 3,700원의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증거가 너무 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제 주변에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빠질 때 삼성 주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전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적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재벌 총수들은요 기업의 사실상 브랜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아직 판단은 안 났지만은 최종 판단은 안 났지만은 결국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최고 경영자로서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이미지는 굉장히 실추가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가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안 한다고 해서 삼성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있잖아요. 그 기업은 기본적으로 구멍가게라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 자연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이 기업 자체가 큰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실제로도 보게 되면은 최고 경영자의 그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총수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재벌 총수 리스크예요. 재벌 총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그러니까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성장의 위기에 있다면 저는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돈은 엄청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경영 일선에 나온 이후에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 다 자기 선대가 했던 것들입니다. 그 냉장고 세탁기 앞에 앉아 있는 거 보여줬는데. 꼼꼼함이죠. 새로운 신사업을 그러니까 보여준 게 없어요. 아직 만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의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투자자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더 잘 안다는 말씀 같습니다. 초일류 기업 삼성이 오너 리스크로 흔들리면 초일류가 아니겠죠. 자, 오늘의 이슈맵 이재용 기소와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기소돼도 괜찮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돼도 한국 경제가 정말 괜찮은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보수 언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백운 의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에 이제 얘기한 거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없었을 때, 심지어 그러니까는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삼성전자는 잘 순항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정도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히길 본인 스스로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을 막 자고해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입장 속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 기업이 아닙니다. 예. 네. 삼성이 싸우고 있는 반도체 시장은요. 일본과는 치킨 게임을 했지만 앞으로 대만과는 두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차차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댓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 싶은데요. 네, 실시간 유튜브 댓글 상황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 아닌 게시판에 논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게시판이요? 지금 저희는 삼성 이야기를 뜨겁게 하고 있었는데 댓글창은 다른 걸로 뜨거웠어요. 뭔가요? 최백은 가발 논란이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아니 서로 지금 아니에요. 지금 곱슬이시고 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막 댓글러들끼리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교수는 고소하세요. 고소해도 괜찮아. 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야 뭐죠? 아니 제가 아까부터 저도 유심히 봤는데 부러워서 봤거든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으세요? 네. 누가 권혜효고 누가 최백은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이분은 그 유튜브 삼성은 우리의 희망이지라고 또 달아주신 분, 또 다른 의견을 표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데다 돈 주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재용 변호인단 경력 엄청 화려할 것 같음. 그리고 M장 왕따 농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분식회계 사기 엘리엇에 대해 언젠가 다뤄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자 올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댓글 상황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킹슈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대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뜨거운 감자인 2차 재난지원금이 주제입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타이밍도 지금 사실 너무 잃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늦었다. 예, 지금 상황이요. 현장을 되게 정책을 수립하는 그 관료들이요. 되게 통계 자료에 많이들 의존하는데 통계 자료는 되게 7월 달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빨라요. 네. 근데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거의 일주일 동안에 지난해 대비 한 매출액이 한 18%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수도권에서요. 그 다음 주, 지난주죠. 지난주엔 3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우리 느끼잖아요, 지금요.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이게 당연히 타격 줄 수 있다는 건 우리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한 자영업체들부터 문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다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이 소상공인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자영업자들이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 이 분야들인데요. 이 분야가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산업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 대출금이 이제 통계가 발표됐는데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18조 8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면 21%가 증가한 건데요. 네. 이게 통계 집계한 이후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2분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상황은 2분기보다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녹록치 않고 굉장히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절실하고 필수적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엠 의원이 정리하셨죠? 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36%로 찬성 여론이 반대에 비해 1.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은 대체로 전 계층에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령대별 찬성률은 40대 63%, 60대 62%, 50대 59%, 70대 이상 56%, 30대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부터 20대 응답자들은 찬성 45%, 반대 46%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고요. 권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국민은 지금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특히 민생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1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 아니냐 또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걸 짚어봐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짚을 때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1차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만족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그 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확실히 있었죠? 네,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 쭉 발표했잖아요. 네. 18세에서 20세가 적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가구당 줬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부모들이 안 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돈 지급이 안 됐군요. 안 된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소득 이전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피부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받은 거 치고 높게 나온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이건 뭐 여담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성장률들이 다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라는데 우리만 유별나게라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요. 지금 내수하고 수출이 그러니까 양대 축인데 수출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수에서 유일하게 방어하고 있는 게 민간 소비예요. 소비입니다. 정부 소비와 더불어서 민간 소비 부분이에요. 이 소비를 이끈 것이 성장률이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일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4월 달에 그러니까 최악이었었어요. 일자리 감소 그 규모가요. 그다음 5월 달부터 이게 계속 조금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 6월 달 가면서요. 그리고 소매 판매액도, 소비액도 판매액도 5월 달부터 전년 대비해서 싹 증가해요. 정확하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지급한 시기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요. 백화점은 그래도 좀 됐었어요. 플러스 했었어요. 그동안에도요. 근데 이번에는 백화점은 마이너스이고 오히려 뭐냐면 동네 슈퍼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가 플러스 다 반전됐어요. 왜? 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제가 6월 달부터 사실은 2차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요. 6월 하순 들어가서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 소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이제 미리 다 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한 거냐면은 지금 사회적 재난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로 어쨌든 간에 소득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경제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연결망입니다.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를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연결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리두기 하니까는 소비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타격 보게 되고 자영업자 타격 보니까는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도 타격 보고 고용이 또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억지로 그 연결망을 이어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지역화폐하고 연결시켜서 한시적으로 다 소비하게끔 하는 이 정책이 굉장히 유효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네. 네. 각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일 텐데 문제는 정부 당국, 특히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하나 발표됐었는데 이 통계에 따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1조 원 지급을 하면 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2천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신뢰할 만합니까? 이거 한국은행 발표가 아니라요.
일부 언론에 의해 가지고 한국일보 발표를 왜곡해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간 건데요. 네. 왜곡되어 있군요. 예. 네. 첫째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이런 이제 모형을 개발할 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 한 거냐면은 금융위기 끝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1분기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재난지원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시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썼고요. 첫째는요. 둘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쓰는 정부 이전 지출이라는 것이 재난지원금만 같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국민연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기업들한테 투자 보조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했을 때 수출 보조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이에요. 근데 재난지원금은 사실 그 기간에 지급하지 않았었죠.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렇게 이전시킨 돈들이 딱 계산해 보니까는 GDP를 그러니까 2천억 분이 1조가 할 때 한 2천억 분이 1년 내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추정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실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자, 지난해 경우에 소득이 내가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7,000원을 썼었습니다. 70%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자리도 안정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올해는 딱 보니까 내가 일자리도 언제 갈지 모르겠어.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근데 지금 어떤 현재 직장은 있어요. 그럼 10,000원이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출을 7,000원 쓰던 걸 6,000원 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0원을 더 줬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7,000원을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결과적으로 작년 7,000원하고 올해 7,000원하고 변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사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효과와 대책 효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 착시 때문에 정책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국민 세금을 정부가 쓰면 효과가 크다. 그런데 국민 세금을 국민이 직접 쓰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봤는데 2차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일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정치권 발언은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 정당별로 입장이 좀 다르고요. 정당 내에서도 조금 입장이 좀 다른 편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을 할 경우에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고,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역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선별 지급을 얘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지원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일정 소득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사들은 선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월에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만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특히 선거를 앞둔 지난 상황과 달리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부채 비율, 적자 국채 발행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굉장히 위험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예산안 내 2021년도를 보면은 8.6% 증액해서 555조, 그중에 보건복지 고용을 199조, 약 200조 가량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난지원금 역시 저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대폭 증액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차등해서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고요. 이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힘이 쓸 때가 취임했을 때보다 인수위원회 할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기류도 사실상 이낙연 대표 입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처음부터 1차 지급 때부터 신중론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선별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 목소리가 훨씬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장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결국은 작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올해 힘들었던 상황이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나눌 것인가, 그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건강보험료도 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별과 차등 기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올 하반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병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선별 지급을 통한 행정적인 비용도 클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요, 제가 학자로서요, 지식인으로서 장담코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종인 그 국민의힘 이제 비상위원장이 공무원한테는 주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공무원만 안 주면 되는 거냐, 선별이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아주 영악한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소득의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만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원수인데,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사회적 재난을 위해서 소득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두 가지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 감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 감면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42, 3%가 면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계층들이 별로 혜택을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일반 국민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들어요. 제가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니까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분은 있잖아요. 이게 사교육 시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월 소득이 한 5, 600만 원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보면 200만 원 안팎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 소득으로 하게 되면요, 제외됩니다. 선별로 하게 되면요. 반면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누굽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월 142만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그 금액을 다 받고 있어요. 100%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포함이 되집니다. 선별 지급하게 되면요. 그럼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 가지고 지급을 받고, 반면에 소득에 큰 감소가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작년에 소득이 그러니까 높았다고 해가지고 배제가 돼요.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분기 통계청 소득 발표를 보니까는 전체 가구 상위 10%까지도 소득이 다 후퇴하고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술적으로 선별이 불가능하다. 아까 건강보험 얘기했는데요. 작년도 건강보험료는 2018년도 소득 기준인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8월 31일 날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그걸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도 작년 소득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철든 사람이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와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같이 한다는 것은 일정 금액은 전체에게 주고 일정 금액은 긴급 군안의 성격으로 맞춤형으로 주고, 이 두 가지 섞을 수도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기를 나눠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이 철학적인 차이나 정책적인 노선 차이가 아니라는 점, 이걸 전제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논점이 뭐냐? 액수입니다. 전체 총액. 이게 지금 논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얼마를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감당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논의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조금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1차 재난지원금 때 이미 시행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금융 지원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소위 이자 납부 같은 거 유예를 한다든가 대출금 상한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유지금이라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죠. 이게 지금 김종민 의원에게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 국민한테 지원금을 또 해줬잖아요. 이미 1차 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에, 판매액에, 매출에 이제 도움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요. 그런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저는 사실 대책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주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경제도 결국 타이밍이다. 맞는 말이네요. 많이 공감가는 얘기입니다. 최병훈 교수님, 오찬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코로나 소식만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부터 살펴보시죠. 위중 중증 환자 연일 급증, 2.5단계 연장 가능성.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방역당국에서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신규 확진은 총 195명, 지역 감염이 188명,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서 현재 총 329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폭이 꽤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와 연관해서 다시 코로나19 리포트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위중 중증 환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위중 중증 환자 20명이 늘어났고요. 현재 1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강양구 의원께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방금 확인한 통계를 보면은 또 30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124명이 아니라 이제 154명으로 30명이 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전국이나 혹은 수도권에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명 정도의 신규 확진 환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발생하는 200명의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 위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생기는데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가용한 중증 환자 병상이 딱 9개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9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위중증 환자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좀 상태가 좋아지시는 분들은 얼른 퇴원을 시키거나 혹은 일반 병실로 옮기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위중증 환자를 받아서 이제 가까스로 지금 중환자를 지금 처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환자 치료 병상이 필요한 환자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로 일단 분리가 되신 분이 흔히 중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치료를 받는데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본인들이 호흡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산소를 섭취하는 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흔히 중증 환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면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위중 환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의 힘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를 착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에쿠머라고 하는 장치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혈액을 밖으로 빼내가지고 혈액 안에다가 산소를 인위적으로 넣은 다음에 다시 그 산소가 녹은 혈액을 몸속으로 넣어주는 장치가 에쿠머 장치인데 인공호흡기나 에쿠머 장치를 착용하신 분들이 이제 위중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위중 상태로 가신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는 사망하시는 사례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어제도 그렇게 사망자가 3명이 늘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모습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지금 사태가 사실 나아질 기미가 그리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그 중증 환자, 위중 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절대적인 하루 확진 환자 숫자들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방역 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숫자는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기로 한 시일이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9월 6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 6일까지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방역 당국이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9월 6일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이네요, 정말. 연장이 필요하군요. 자, 정의용 본부장의 말처럼 짧고 굵고 확실한 실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유튜브 상황 살펴볼까요? 네, 여전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보니 그에 대한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별지급, 모두 지급, 아직 모르지만 광화문 갔던 사람들은 빼고 주자. 예. 이런 의견을 제안해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선별, 모두 말장난일 수도 이미 당정 협의 중인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해 주세요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또 이 댓글을 소개하고 싶네요. 코로나19 일기예보도 참 깔끔하고 좋았는데 이런 아쉬움을 또 일기예보를 기억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코로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역시. 네. 긴 장마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러 차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풍요로운 가을을 기다리며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BS